1억 4천만 불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아이언맨을 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벤져스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근데 그 국영화 왜 넣었냐? 디즈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할 때 가졌던 교훈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스튜디오를 인수하면 우리가 어쨌든 수익이 는다. 그런데 단순히 수익만 내는 게 아니라 조직 문화나 어떤 조직의 스케일이나 디테일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2009년 이후에 이 마블이 그 디즈니의 인수가 되고 그 이후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마블의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케빈 파이기라는 그 대단한 마블의 브레인이 회사를 나갈까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대단한 회사에서 이 사람을 영입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이 사람의 창작력을 깎아먹는 오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서로 맞붙는 캡틴 아메리카 11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아니라 헐크와 캡틴 아메리카가 싸우는 영화가 됐다면 어떤 게 됐을까요? 자,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그 CEO 아이작 펠머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원래 왕구의 가인 토이비즈라는 회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토이비즈가 1990년대에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왕구의 가인 인수가 됐을 때 이 아이작 펠머티가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총수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마냥 그 회사를 엉망진창으로 경영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좀 짠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언맨을 11호에서 빼려고 했던 이유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아이언맨이 굉장히 인기가 생겼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몸값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몸값을 절감하면 괜찮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캐릭터 하나를 날리자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언맨이 이 시리즈에서 사라진다는 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사라진다는 건 사실 이걸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강력하게 고민하게 되는 하나의 일종의 엔드게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핑거스냅 같은 걸 아이작 펠머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케빈 파이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회사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발언을 주변에 흘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 제가 픽사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디즈니의 CEO 얘기를 했습니다. 밥 아이거라는 CEO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의 구조를 개편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마블 엔터테인먼트 산하에 있었던 마블 스튜디오의 구조를 디즈니 자회사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블 스튜디오는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자회사가 아닌 겁니다. 자, 이 변화가 어떤 흐름으로 오느냐? 마블에서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라는 개념으로 작품의 세계관의 구획을 나눕니다. 그 페이지 1에 해당되는 작품이 6편이었고요. 그리고 페이지 2에 해당하는 작품이 6편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페이지 3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작품 수가 무려 11작품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전에 아이작 펠머티는 작품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케빈 파이기는 아는 거예요.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걸 아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세계관을 그만큼 확장해내야지만 기존의 우리 팬들도 이걸 따라오는 재미가 있고 더 많은 걸 볼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결정 하나가 있는데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작품을 아실 겁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이상한 작품이에요. 왜냐면 우주 영웅을 그리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뭐 말하는 라쿤이 나옵니다. 그리고 I am 그루트라고 말하는 이상한 나무가 나와요. 얘네가 주인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우주로 확장하는 사업을 케빈 파이기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헐렁하면서도 이상한 괴짜 같은 캐릭터들이 나옴으로써 이 세계관의 캐릭터에 뭔가 이상한 위트를 넣고 이상한 활력을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스튜디오 안에서는 약간의 좀 경계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나오는데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상한 망작 하나를 만들 것 같다? 라는 불안이 휩싸인 겁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블 세계관이 우주로 뻗어나갔고 동시에 그리고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 이 엔드게임까지 가는 과정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캡틴 마블이라는 여성 원톱 영화가 드디어 마블에서 등장하게 되죠. 사실 원래 이 아이작 펠머티 하나에 있을 때 이 케빈 파이기가 블랙 위도우 원톱 영화를 정말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작 펠머티가 계속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전에 왕구에서 장난감 좀 팔아봤는데 여성 캐릭터는 안 팔려. 여자 영화도 절대 안 팔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블랙 위도우를 정말 단독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케빈 파이기의 마음과 동시에 보고 싶어하는 관객의 마음 같은 것들이 이상한 CEO 하나 때문에 굉장히 다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걸 모두 다 뚫어준 밥 아이거의 해안이 있었던 거죠. 밥 아이거의 믿음은 케빈 파이기라면 뭐든지 해도 상관이 없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이제는 마블 스튜디오의 권한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키를 쥐고 있는 회사가 마블 스튜디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마블에서 발표한 페이지 4에서는 극장용 영화만 지금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런칭하는 일종의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완다비전이라는 작품이 있고 팔콘의 윈터 홀저라는 기존에 이미 MCU를 통해서 소개됐던 캐릭터들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으로 공개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마블 팬들을 이 디즈니 플러스로 다 흡수를 하려고 하는 그 굉장히 큰 전략들이 깔려 있는 건데 결국 이런 전략들의 어떤 중간
중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케빈 파이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미래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디즈니가 뭔가 선택한 일종의 인피니티 스톤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요. 네, 케빈 파이기의 말을 좀 빌리자면요, 우리의 본능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왔고 성공은 항상 우리가 그런 본능을 계속 따르도록 격려해야 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성공할 사람들이야. 다만 성공을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뿐이다 라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결국에는 좋은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내는 어떤 성취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블 스튜디오의 어떤 흐름과 그 안의 구조, 그리고 케빈 파이기라는 사람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